자, 수업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문제 어땠어요? 맨날 어려웠대, 맨날. 뭐 언제는 쉬운 적이 있었어요? 네. 자, 고생하셨어요, 여러분들. 자, 일단 여러분들한테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늘 강조드리는 이야기인데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점수에 제발 좀 연연하지 마세요. 하셨어요? 여기서 잘 맞았다고 해서 절대 자랑하지 마시고요. 못 맞았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너 몇 점 맞았어? 이런 거 물어보지도 마시고요. 그렇죠? 어차피 알면 본인만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까 궁금해하지 마세요. 제발 남이 몇 점 맞았는지 알아서 뭐 하게요.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께서 오늘 틀렸던 문제들, 근데 몰라서 틀린 문제들은 상관이 없어요. 몰라서 틀린 문제는 그냥 정리하시면 돼요. 근데 분명히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인데 꼭 틀린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만 완벽하게 정리하세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아는 건데 틀렸다라는 이야기는 여러분들한테서 분명히 뭔가 잘못된 습관이라든지 어떤 패턴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빨리 고치셔야 나중에 시험장 가서도 여러분들이 실수를 안 하시는 거지. 모르는 것은 나중에 가서도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고칠 수는 있어요. 근데 아는 문제인데 틀린 것은 고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것만 반복해서 생각하시고 이제 다음 시간에 오실 때까지 요 1주차 문제를 2주에 한 번씩이라도 매일매일 보는 것은 부담스럽다 하면 2주에 한 번씩이라도 그냥 뭐 지나가다가 그냥 잠깐 쉬는 걸어가다 보는 건 좀 이상하죠? 뭐 잠깐 쉬는 시간에 한번 쭉 읽는다고 생각하고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계속 봐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우리 사람 뇌라는 게 되게 신기해요. 안 하면 이 사람은 이걸 안 할 생각인가 보다 하고 뇌 속에서 그걸 제일 아래쪽으로 저장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시 끄집어내는 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잠깐이라도 하면 이 사람은 늘 이걸 준비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곳에다가 이걸 저장을 해놔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이 기억을 끄집어낼 수 있게끔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보는 연습을 좀 하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해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류 송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렇게 물어봤네요. 자, 그래서 우리 서류 송달에 관련된 내용인데, 자, 1번 보니까 서류의 교부 송달은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을 받아야 될 자에게 서류를 건네줌으로써 이루어진다. 자, 우리 교부 송달 무슨 말이에요? 교부 송달. 어려운 내용 아니잖아요. 그냥 갖다 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디에 가서? 그 장소에 가서 누구에게?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그 장소에 가서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을 무슨 송달이라고 한다? 교부 송달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뭐 하지만 않으면, 거부하지 않으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없다? 있죠. 당연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없는데 근처 커피숍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서 제가 전달해 드려도 될까요? 네, 그렇게 해도 된다 이야기예요. 거부만 안 하면 상관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자, 주의하셔야 됩니다. 2번은. 자, 일단 쉼표가 있으니까 문장 한번 끊어주고. 자, 연대 납세무자라고 나와요. 연대 납세무자에게는 서류는 누구한테 보내야 돼요? 당연히 대표인 명의인에게 보내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자 한 사람에게만 보내면 돼요. 자, 근데 여러분들 연대 납세무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냥 같이 책임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자 한 명에게만 가서 전달해 주면 되는데 주의하셔야 될 것은 그 서류가 무슨 서류라면, 이 서류, 고지서라든지 독촉에 관한 서류라면 전부 다 공통점이 뭘까요? 돈 내라는 서류죠. 만약에 이걸 안 내게 되면은 나중에 가서 불이익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그러니까 이때는 대표자 한 명에게 보내면 안 되고요. 다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각자 전부 다 보내야 된다. 이렇게 가야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원칙적으로 일반적인 서류, 예를 들어서 안내문 같은 경우는 나중에 안 보더라도 불이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내문 같은 경우는 불이익이 없으니까 그냥 대표자 한 명에게만 보내면 되는데 고지서라든지 독촉장만 안 내면 나중에 이자 붙고 압류 들어올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각자에게 다 보내야 된다라는 거. 자,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자, 역시 무슨 송달한대요? 교부 송달을 한대요. 자, 교부 송달은 당연히 어디에 가서? 그 장소에 가서 그 사람에게 보내면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1번에서 그랬잖아요. 자, 이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그랬어요. 거부만 안 하면. 자, 그러면 지금 장소를 충족하지 못했다. 그래도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은 두 번째는 그 사람을 충족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지금 그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그 사람을 뭐 하지 못했으면, 만나지 못했다면 누구한테?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 그러면은 이 사람에게 서류를 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분을 못 만났어요. 그러면 이분의 가족이라든지 이분의 같은 회사 직원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서류를 줄 수 있다고요. 자, 그래서 장소가 아닌 그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도 줄 수 있고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한테도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네, 그렇게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근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이거죠. 자, 꼭 주의하셔야 될 게 요 단어가 나왔을 때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뭐 했다? 거부했다면, 그죠? 그러니까 일부러 안 받겠다 이 소리죠. 그러면 어떻게 해라? 그렇죠. 그 장소에 두고 올 수 있다. 그 장소에. 이걸 무슨 송달이라 그래요? 유치 송달이라 그래요, 이걸. 그래서 그 장소에 두고 올 수 있다. 네. 자, 이게 가끔 시험 문제에서 뭐라고 나오느냐면 공시송달이라고 나와요. 공시송달 사유가 아닙니다. 공시송달이 아니라 무슨 송달이라고 한다? 유치송달. 당신은 서류 수령 받기를 거부하셨으니 이 자리에 놓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네. 잘 정리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4번 보죠. 4번에 봤더니 이번에는 전자송달이네요. 자, 전자송달이라고 이야기하면 이메일로 발송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자우편 주소라든지 이러한 때, 자, 언제 도달한 것으로 볼 것이냐 이야기인데, 자, 우리가 이메일로 발송을 했다. 그러면은 언제 도달한 걸로 봐야 돼요? 그렇죠? 거기에 저장될 때. 우리가 열람할 때가 아니라, 클릭해서 열람할 때가 아니라, 클릭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저장됐으면 서류가 도달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가 있느냐면, 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외국에 있고 송달이 곤란하대요. 그러면은 무슨 송달? 공시송달입니다. 자, 송달이 곤란하니까 그냥 어디에다가 붙여버리자? 게시판에다가 붙여버리자. 그러면 게시판에 붙였을 때 이 사람이 서류를 봤을까 안 봤을까? 모르죠. 안 봤다가 아니라 모르잖아요. 아, 모자 쓰고 지나가다가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 그냥 며칠이 지나면 14일이 지나면 서류는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서류 자체가 도달이 되려면 서류는 언제 효력이 발생하느냐면 그 사람한테 도달됐을 때 서류가 효력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교부송달 같은 경우도 제가 주면 여러분들이 받겠죠. 받았을 때. 우편송달도 여러분들이 받았을 때. 문제는 전자송달은 언제 여러분들이 받은 걸로 본다? 저장된 때. 그 다음에 공시송달은 언제 보는지 모르니 그냥 며칠이 지나면 14일이 지나면 서류가 도달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요. 네. 자, 그래서 서류 송달에 대한 문제가 혹시라도 나오면 이 정도 수준에서만 나올 거니까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길 부탁드리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보죠. 납세 의무 성립, 확정, 소멸에 관한 사항으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보니까 뭘 물어봤어요? 성립 시기를 물어봤네요. 근데 뭐예요? 소득세입니다. 자, 소득세 납세 의무 성립일은 언제다? 그렇죠? 소득세 납세 의무 성립일은 과세 기간이 뭐 하는 때? 끝나는 때입니다. 이렇게 가야 되죠?
자, 근데 앞에 무슨 단서가 붙었어요? 원천징수라는 단서가 딱 붙습니다. 그러면 원천징수라는 단서가 붙으면 그때는 언제가 돼야 돼요? 그렇죠. 소득금액을 뭐 하는 때? 지급하는 때가 돼야죠.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자, 그래서 지급하는 때 납세무가 성립이 된다. 맞는 문장이죠? 그러니까 원천징수가 언제 이루어져요? 그렇죠. 돈 줄 때 원천징수 하잖아요. 복권 당첨 금액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하죠? 월급 줄 때 원천징수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천징수가 언제 이루어지느냐? 뭐 하는 때? 지급하는 때입니다. 자, 참고로 만약에 중간예납이라고 단서가 붙으면 언제가 돼야 돼요? 그렇죠. 똑같이 중간예납 기간이 뭐 하는 때? 끝나는 때 납세무가 성립을 하죠. 그 다음에 예정신고라고 단서가 붙으면 그때는 언제가 돼야 돼요? 그렇죠. 달의 말일날 납세무가 성립한다. 자, 그래서 소득세 앞에 중간예납이 붙었다. 그러면 중간예납 기간이 끝나는 때 예정신고가 붙었으면 달의 말일. 왜냐면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 이내? 2개월 이내 신고하고 납부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원천징수가 붙으면 지급하는 때입니다. 잘 정리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이건 여러분들이 지금 뭐 처음 듣는 이야기일 건데 세법에 따라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이랬습니다. 자, 경정이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경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경정. 자, 수정하고 경정 같은 말이에요. 단지 수정은 누가 하는 거고? 내가, 우리가. 경정은 정부가. 그러면 경정하고 비교해야 될 단어가 뭔지 아세요? 결정이에요, 결정. 결정하고 경정의 차이점 아시겠어요? 결정은 최초로 금액을 만드는 행위를 결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앞서서 납세자가 신고를 했어야 돼요, 안 했어야 돼요? 안 했어야죠. 안 했어야 정부가 처음으로 금액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처음으로 금액을 만드는 행위를 뭐라 그래요? 결정. 즉 다시 말해서 누가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 무신고. 자,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납세자가 신고를 하지 않았으니까 납세자가 신고를 안 했으니까 납세자가 정한 금액은 있다 없다? 없죠? 그러면은 그 금액을 전부 누가 정해야 돼요? 정부가 정해야죠. 정부가 정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결정. 근데 납세자가 신고를 했어요. 신고를 했는데 적게 신고한 거예요. 그러면 정부가 정할 금액은 일부만 정하면 되죠? 전체를 다 정할 게 아니라 일부만 정하는 것을 경정. 자, 그러니까 결정이나 경정은 다 누가 하는 행위? 정부가 하는 행위. 근데 결정이나 경정하기 전에 내가 자수하는 것을 기한 후 신고 또는요 수정 신고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기한 후 신고나 수정 신고는 누가 하는 거고? 우리가 하는 거고. 결정 경정은 누가 하는 거고? 정부가 합니다. 그러면 정부가 경정을 했대요. 경정을 했다는 이야기는 원래 이만큼 신고를 해야 돼요. 이만큼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만큼만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이 부분만 뭐 하는 거예요? 정부가 뭐 하는 겁니까? 경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경정을 하기 위해서는 경정 자체는 감소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증가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죠. 증가시키는 게 목적이죠. 감소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럼 반대로 내가 만약에 너무 많이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정부에서는요. 줄여줘요? 안 줄여줘요? 안 줄여줘요. 내가 직접 가서 줄여달라고 뭐 해야 돼요? 청구해야 돼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면 경정 청구라 그래요. 자, 말이 좀 이제 어려워지고 있죠? 네, 그냥 모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문제는 경정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경정된 부분은 뭐 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다? 증가시키기 위해서 하는 행위다. 금액을. 그랬을 때 경정으로서 확정된 금액은 이 전체가 확정이 될까요? 이 증가된 부분만 확정이 될까요? 그렇죠. 자, 그래서 뭐 하기 위해서?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즉 다시 말해서 당초 확정된 세액이라는 것은 이미 뭐한 세액? 신고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디 부분만 영향을 끼친다는 소리냐?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만 영향을 끼치지 전체에 대해서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뭐한 부분? 당초 확정된 세액. 당초 확정된 세액이라는 것은 무슨 세액을 말해요? 그렇죠. 신고된 부분을 말하죠. 신고 부분을. 이 신고 부분은 이미 확정됐어요, 안 됐어요? 확정됐죠? 그 부분에는 영향을 끼친다, 안 끼친다? 안 끼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신고를 했어요. 근데 세무서에서 자, 총 150만 원이야 라고 경정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150만 원 중에서 100만 원 부분은 안 건들겠다고요. 1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 안 하겠습니다. 나머지 추가된 얼마만 50만 원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는 거지 이미 확정된 100만 원 부분은 건들지 않겠습니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100만 원 부분이 잘못 신고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죠. 그건 손 안 대겠다고요. 그래서 이미 확정된 당초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칩니다. 자, 맞는 이야기고.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죠. 자, 3번에 보니까 뭘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렇죠. 제척기간 물어보는 문제네요. 그죠? 왜? 부과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부과할 수 없다. 이 말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무슨 문제? 제척기간 문제. 그러면 제척기간은 5년 아니면 7년 아니면 10년인데 사기나 부정은 몇 년? 10년. 무신고는 7년. 나머지는 5년입니다. 자, 근데 이미 뭐는 없대요? 부정행위는 없대요. 부정행위는 없으니까 10년짜리는 안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이 세금이 뭐예요?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니까 7년짜리는 아예 나올 수가 없네요. 무신고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언제부터? 몇 년? 무조건 5년짜리가 돼야죠. 그리고 그 5년은 언제부터? 그렇죠. 납세 의무 성립일부터죠. 재산세니까. 아셨죠? 그래서 자,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전부 다 언제부터?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됐으면은 이때부터 정부가 바로 뭐 할 수 있다? 결정할 수 있다. 원칙이. 이 결정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부과라고 표현한다고 이걸요. 그러면 이 결정할 수 있는 기간을 제척기간이라고 하는데 제척기간은 언제부터 시작해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제척기간이 시작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때부터 몇 년? 5년 또는 사기나 부정이면 몇 년? 10년 안에는 뭐 할 수 있다? 결정할 수 있고 결정된 금액은 어디에 넣어서? 고지서에 넣어서 보낼 것이고 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요. 그 다음부터는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는 거고 여기서부터는. 그러니까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고지서상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고 소멸시효는 제척기간은 무조건 언제부터? 성립일부터입니다. 무슨 세금일 때?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일 때. 그래서 재산세나 종부세 제척기간 기산일이 언제냐? 그러면 무조건 언제다? 납세 의무 성립일이다. 이해되셨죠?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될 것이고 자, 4번 보겠습니다. 자, 4번 보시면 자, 이번에는 뭘 물어봤어요? 소멸시효를 물어봤습니다. 몇 년이래요? 10년이랍니다. 자, 소멸시효가 10년이 나오려면 지방세는 5천만 원, 국세는 5억. 자, 그래서 앞에 봤더니 뭐예요? 국세입니다. 국세니까 얼마 이상? 5억 이상이 돼야죠. 자, 그 다음에 5번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5번을 봤더니 무엇을 했대요? 기한 후 신고를 했대요. 기한 후 신고. 자, 그러면 기한 후 신고는 이 신고로서 확정력이 있다 없다? 확정력 없다 그랬어요. 왜? 기한 후 신고는 누가 하는 거다? 내가 하는데 어떤 사람? 그렇죠. 애초부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애초부터 확정력이 없어요.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확정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수를 하더라도 확정력이
없어. 인정하지 않습니다. 너 처음부터 신고 안 했으니까 네 스스로 네 권리를 포기한 거야. 그러니까 네가 자수를 하더라도 인정 안 해. 무조건 뭐 할 거야? 자수를 하더라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무조건 세무조사 할 거라고요. 세무조사에서 정부에서 뭐 할 것이다? 결정해 줄 거라고요. 결정해서 반드시 뭐 해줘야 돼요? 통지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한 후 신고를 하더라도 반드시 확정력이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무엇을 해줘야 된다?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몇 개월? 그렇죠. 3개월 이내 통지를 해주라고요. 결정해서 통지. 요 3개월 꼭 기억하시라고요. 자, 그래서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기한 후 신고는 그 신고로서 확정력이 있다 없다? 없다. 없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정부에서 뭐 해줘야 된다? 결정을 해줘야 된다. 자, 기한 후 신고는 그 자체로서 확정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뭐 해줘야 된다? 결정을 해줘야 되고, 결정은 신고된 날로부터 몇 개월 이내? 3개월 이내 반드시 결정해서 통지해줘야 된다. 참고로 수정신고는 그 자체로서 확정력이 있다 없다? 있다. 왜? 일부 신고라도 해놓은 게 있으니까. 확정력이 살아있으니 이것도 살아있는 거고, 이건 애초부터 확정력이 없으니 이것도 인정되지 않는 거고. 분명히 올해 기한 후 신고, 확정에 대한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럼 100% 기한 후 신고는 나올 거예요. 꼭 기억을 좀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고, 자, 이제 3번 문제를 보죠. 자, 3번 보시면 가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골라라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래서 기억 보내봤더니 뭐 한대요? 부과하지 않겠대요. 왜? 정당한 사유가 있대요. 그러면 당연히 부과하지 않아야죠.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여기서 정당한 사유가 뭘까요? 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뭐긴 뭐겠어요. 천재지변이지. 천재지변.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네. 그래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서 재산상 또는 인명손실이 발생을 했습니다. 인명피해나 재산상 손실을 발생을 했어요. 세금 낼 여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못 냈다. 그러면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거나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세금 안 내더라도 가산세 없다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한대요? 가산세를 부과한대요. 몇 프로를? 50%를요. 자, 우리 50%가 부과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예요? 없어요. 여러분들 가산세가 10%짜리가 있고요. 20%짜리가 있고요. 40%짜리가 있고 80%짜리는 취득세고 기본적으로 가산세가 10%, 20%, 40%, 10만 분의 22 이게 기본입니다. 50%짜리는 존재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냥 틀린 거죠. 그래서 앞에 봤더니 뭐라고 나와 있어요? 사기 나와 있네요. 사기면 몇 프로? 40%죠. 사기면. 자, 그래서 니은번은 틀렸네요. 자, 그래서 다시 문제를 봤더니 뭘 찾아라? 옳은 거 찾으라 그랬네요. 그러면 일단 니은번 들어가 있는 건 싸그리 버리고 들어가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디귿번을 보니까 감면 대상에 포함된대요. 뭐가? 가산세가.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될 리가 없죠. 그러면 니은번 버리고 그 다음 디귿번 버리고 그럼 답은 몇 번? 그렇죠. 2번이죠. 항상 박스 형태 문제는 이런 식으로 풀어내라 그랬어요. 버릴 거부터 찾자. 그러면 답은 금방 나올 수는 있다. 자, 그 다음에 니을번 보죠. 니을번에 봤더니 뭐 한대요? 가산세가 안 나온대요. 그죠? 그래서 앞에 봤더니 무슨 상태예요? 소송인 중인데 무슨 신고를 했대요? 과소 신고를 했답니다. 자, 소송 중입니다. 소송 중인데 신고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하라 그랬어요. 소송 중이어도 신고를 하라 그랬어요. 근데 아직 판결이 나오기 전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나 100만 원 낼게 하고 신고를 넣었는데 나중에 소송에 대한 결과를 보니까 120만 원으로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럼 내가 120만 원이 될 줄 알고 신고했어요? 모르고 신고했어요? 모르고 신고했죠. 모르고 신고했으니까 그건 잘못 없다 그래서 가산세 부과한다 안 한다? 안 하죠. 당연히 무슨 신고였을 때 한해서요? 과소 신고였을 때 한해서요. 무신고가 아니라 그러니까 애초부터 소송으로 인해서 아직 확정되지 아니었는데 이를 신고하지 않았대요. 그러면 그때는 무신고 가산세는 나온다 안 나온다? 나와요. 무신고 가산세는 나와요. 안 했으면.
근데 신고를 했는데 그게 적게 신고한 거라면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러니까 신고는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해야 된다. 안 하면 그때는 가산세는 나온다. 단 하더라도 그게 과소신고에 걸렸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 정도 보시면 되고 여기에 우리 추가해서 두 가지 더 기억하셔야 될 게 있죠. 가산세 부과되지 않는 경우 취득세에서 시가 인정액을 무슨 신고했다면 수정 신고했다면 그때는 가산세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에서 무엇은 하지 않았지만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무엇을 이행을 했다면 납부를 이행을 했다면 뭐 한 것으로 본다?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가산세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자, 그래서 가산세가 안 나오는 케이스 요 세 가지 꼭 좀 기억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소송으로 인해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신고를 했다면 과소신고를 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취득세를 뭘로 신고해야 될 자가 시가 인정액으로 신고를 한 자가 이걸 수정 신고했다면 그때는 가산세 부과하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등록면허세를 법정기한까지 뭐는 하지 않았지만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무엇을 이행을 했다면 납부를 이행을 했다면 뭐 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간주할 테니 이때는 가산세 부과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세 가지는 가산세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가산세 부과되지 않는다. 꼭 기억을 해주시라고요. 정확하게 전제 조건 단서 조항을 정확히 보셔야 돼요. 소송일 때는 과소신고에 한해서예요. 그 다음에 시가 인정액은 수정신고일 때 한해서예요. 아셨어요? 네. 그거 꼭 기억을 좀 해주시고.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지금 처음 듣는 것 같아요. 표정들이. 자, 그 다음에 4번 보죠. 자, 4번 어렵지 않죠? 어려워요? 저 4번 뭐 찾아내는 문제예요? 그렇죠. 당해세 찾아내는 문제입니다. 왜? 그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을 찾아라. 그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을 찾아라. 지금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당해세 뭐 찾아라? 어떻게 확정되는 세금? 결정으로. 자, 종합부동산세 신고다 결정이다? 결정.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인데 어디에 붙었어요? 자동차세에 붙었으니까 신고다 결정이다? 결정이죠. 자동차세 신고하는 세금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동차세 당연히 고지서 받아서 내는 세금이잖아요. 결정하는 세금입니다. 등록면허세는요. 신고하는 세금이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는요. 신고하는 세금이고 지역자원시설세는요. 결정하는 세금입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결정하는 세금 딱 3개밖에 없네요. 답은 3번이겠죠. 그러니까 법정기일 어쩌고 저쩌고 문제 나오면 딱 이렇게만 구분해 주시면 돼요. 고민할 필요 없이. 아시겠죠? 네, 잘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로 가죠. 자, 취득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으로 모두 묶인 것은 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기억번에 뭐의 동그라미? 건축. 취득이다 아니다? 맞죠? 니은번에 뭐의 동그라미? 현물출자. 취득이 아니에요. 맞죠? 디귿번은요? 원시취득. 취득이다 아니다? 취득 맞죠? 니을번은요? 위자료. 취득이 아니에요. 취득 맞죠? 그러니까 답은 5번이겠죠. 어렵진 않죠? 자, 근데 여기서 하나만 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우리가 뭐 건축 같은 경우에는 그게 허가를 받든 안 받든 상관없이 무조건 취득 맞죠? 무슨 취득으로 봐요? 당연히 얘는 원시 취득으로 봅니다. 원시 취득으로 보니까 당연히 취득세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내야 돼요. 허가를 받든 안 받든 상관없어요. 두 번째, 현물 출자는 무슨 취득이에요? 현물 출자가 무슨 말이에요? 대가가 주식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주식을 주고 부동산을 받아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취득? 당연히 승계 취득이고 그 중에서도요. 유상 승계 취득이 되죠. 그러니까 취득세 내요, 안 내요? 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위자료는요. 무슨 취득이에요? 위자료.
무슨 등기해야 돼요? 이전 등기해야 되잖아요. 이전 등기해야 되니까 무슨 취득? 당연히 얘도 승계취득입니다. 승계취득이니까 당연히 취득세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내야 돼요. 자, 문제는 얘가 문제인데 여러분들 수용 재결로 인해서 취득한 경우 등 과세 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원시 취득하는 경우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수용 재결이 무슨 말인지는 아세요? 안 들어보셨어요? 수용 재결? 들어보셨어요? 어디에서? 공시법 시간에 들어보셨죠? 근데 왜 안 들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어떤 공익을 목적으로 해서 처음에 그 보상 협상을 해요. 보상 협상을 하는데 이 보상 협상이 여기다가 철도를 놔야 됩니다. 여기다가 뭐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 저한테 팔아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안 팔아요. 그러면은 관할광천에서는요 강제로 수용을 시켜요. 이게 수용 재결이에요. 아셨어요? 그러면 수용 재결을 하게 되면은 새로 만든 거예요? 기존에 있던 걸 가져오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걸 가져오는 건데 뺏어오는 거죠. 뺏어오기 때문에 만약에 그 물건에 대해서 하자가 있어요. 하자가 있을 때 매도인한테 책임을 물려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라든지 건물이 있는데 그걸 강제로 뺏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강제 수용이에요. 쉽게 말하면 강제 수용인데 수용 재결이 떨어지면 공익을 목적으로 강제로 수용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그 물건에 하자가 생기거나 그랬을 때 여러분들한테 책임을 물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걸 책임을 물리지 않으려고 사업시행자가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뭐 하는 걸로 보느냐면 원시 취득한 걸로 봐요. 법률상. 근데 세법에서는 이걸 원시 취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것도 승계 취득으로 봐요. 이것도. 그러니까 혹시라도 만에 하나 수용 재결 등 과세 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원시 취득했다라고 나왔을 때 무슨 세율을 적용할 것이냐라고 혹시라도 물어보면 그때는 무슨 취득으로 봐라? 승계 취득으로 보시라고요. 승계 취득. 이거. 그러면 이때 승계 취득은 무슨 승계 취득으로 보셔야 돼요? 유상 승계로 보셔야죠. 유상 승계. 이게 대법원 판례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내놓은 이유가 혹시라도 이런 문장이 나왔을 때 지금은 이제 하도 내다 더 이상 낼 게 없으니까 이런 데서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나오게 되면은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해 주시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다음 중 원시 취득이 아닌 것은 하고 물어봤을 때 뭐 신축, 재축, 매립, 간척, 수용 재결로 인한 원시 취득 뭐 이렇게 나오면 얘는 원시 취득 아니라고 보시라고. 세법에서는. 그러니까 민법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도자의 책임을 묻지 않기 위해서 자, 사업시행자가 원시 취득하는 걸로 보면은 기존 취득자가 있단 소리예요, 없단 소리예요? 없단 소리예요. 그러니까 매도자한테는 전혀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법률 해석을 할 때는. 근데 세법에서는 이걸 적용하려고 보니 기존 소유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요. 기존 소유자한테 강제로 뺏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원시 취득으로 세율을 적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대부분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뭐 했었느냐면 관할관청에서는 승계 취득으로 보고 세율을 적용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승계 취득이면은 기본적으로 몇 프로 붙어요? 유상 승계면은요. 4% 붙는데 원시 취득으로 가면 2.8%가 붙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시행자가 이걸 가지고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이거 원시 취득으로 봤는데 다른 법에서 그러면 세법에서도 원시 취득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대법원에서는 아니다. 관행대로 이게 단지 매도자의 책임을 묻지 않으려고 원시 취득으로 본 것뿐이지 실제 내용은 원시가 아니라 승계다. 그러니까 기존의 관할관청의 승계 취득으로 보고 세율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하자가 없다라고 해서 그 소송을 기각을 시켰어요. 그것 때문에 법률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로 알고 계시라고. 혹시라도 나오면. 자, 어찌됐든지 간에 이 문제는 지금 뭘 물어보는 문제예요? 과세 여부를 물어보는 문제니까 전체가 다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5번입니다. 잘 보시고.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로 가보죠. 자, 6번 문제는 이제 취득세 납세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1번 봤더니 뭐 한대요? 납세무를 진대요. 누가? 수입하는 자가. 그래서 앞에 봤더니 수입 나왔네요. 맞죠? 자, 2번 봤더니 납세무자로 본대요. 누구를? 주된 상속자를. 무조건 틀렸죠? 취득세는요, 상속 나오면
각자라고 나와야죠. 각자. 취득세 문제니까. 앞에 가서 뭐 신고를 했네 안 했네 이런 거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해요. 신고했네 안 했네 중요한 것은 재산세. 신고를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무조건 취득세는요. 지금 내가 풀고 있는 문제가 무슨 문제니까? 취득세 문제니까 취득세는 무조건 누가 납세무자? 각자. 앞에 단어 전혀 상관없고. 3번 보죠. 3번에 봤더니 납세물을 진대요. 누가? 조합원이. 그래서 앞에 봤더니 조합원용이네요. 조합원용이니까 누가 납세무자? 조합원. 맞죠? 4번에 봤더니 취득한 것으로 본대요. 누가?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대충 맞겠죠? 5번에 봤더니 납세무자로 본대요. 누구를? 변경 시점의 소유자를. 맞겠죠? 지목 변경이니까. 참고로 지목 변경이 환지 방식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라면 그때는 환지는 누가 납세무자냐고요? 조합원. 채비지나 보류지는 사업시행자. 취득시기 물어본 거 아니에요. 그리고 환지전 그건 양도소득세에서 무슨 취득세에서. 자, 그 다음에 7번 보죠. 그래서 6번은 답이 2번이죠? 네, 정리하시고. 자, 7번 보겠습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1번 봤더니 뭘로 간대요? 시가표준액으로 한대요. 그래서 앞에 봤더니 무슨 짓을 했어요? 건축을 했습니다. 자, 우리 건축을 했으면은 지출이 있다 없다? 있으니까 뭘로 가야 돼요? 그렇죠. 당연히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가야 돼요. 근데 누구로서? 법인이 아닌 자로서 그 사실상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을 때는 뭘로 간다? 시가표준액으로 간다. 맞죠? 건축이니까 시가 인정액이 나올 수가 없어요. 분명히 말씀드렸지만은. 자, 그 다음에 2번에 봤더니 뭘로 간대요? 납세자가 정하는 가액으로 간대요. 우리 취득세 과세표준 중에서 납세자가 정하는 경우로 가는 경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슨 취득? 무상취득. 그것도 얼마 이하? 1억 원 이하. 무상취득으로서 1억 원 이하일 때는 뭐하고 뭐 중에서? 시가인정액과 시가표준액 중에서 납세자가 뭐하는 금액으로 간다? 정한 금액으로 가죠. 맞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봤더니 무엇을 했어요? 개수를 했습니다. 자, 개수면은 뭘로 해석하시면 돼요? 건축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대수선인데 건축이라고. 건축이니까 당연히 지출이 있다 없다? 있으니까 당연히 뭘로 가야 된다?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누구로서? 법인이 아닌 자로서 사실상 취득가격을 뭐 할 수 없다면? 확인할 수 없다면 당연히 뭘로 가야 돼요? 시가표준액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1번하고 3번이 같은 말이죠. 1번, 3번 같은 말이에요. 건축이 나오든 개수가 나오든 상관없어요. 똑같이 가면 돼요. 그 다음 4번에 보죠. 자, 4번에 보니까 일단 문장 한번 끊어놓고 양도담보래요. 양도담보가 무슨 말입니까? 소유권 맡기고 돈 빌리는 거예요. 그러면 받는 쪽 입장에서는 소유권을 받고 돈을 빌려주는 거죠. 그러면 소유권 받는 대가로 뭘 줬어요? 돈을 빌려줬죠? 그럼 얼마에 취득한 걸로 본다? 그렇죠. 그 채무액만큼 취득한 걸로 본다. 단, 한도가 있어요, 없어요? 한도가 있죠? 그때 한도는 무조건 뭘로 가요? 시가 인정액으로 가죠, 한도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10억을 빌려줍니다. 10억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15억짜리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담보로 가져와요. 이게 뭐예요? 양도담보예요. 그러면 내가 취득한 게 15억짜리예요? 10억이에요? 10억이에요. 왜? 내가 준 돈이 10억이니까 그게 취득가액이라고요. 이해되셨어요? 근데 제가 15억을 빌려줬어요. 그리고 그 대가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져왔어요. 담보로. 그러면 취득가액은 10억이 맞죠? 근데 이 건물의 시가 인정액을 확인해 보니 9억밖에 안 돼요. 그러면 저는 더 빌려준 거죠? 그러면 취득가액은 그냥 9억이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는 넘어갈 수 없다.
시가 인정액만큼은 넘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최대 한도가 시가 인정액이라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보죠. 5번에 봤더니 상속 나왔습니다. 상속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죠. 시가 인정액이 아니라 시가 표준액으로 가라 그랬죠. 시가 표준액. 네. 자,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네요. 자,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 우리 취득세 과세 표준은 뭘로 간다? 취득 당시가액으로 간다. 자,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가액으로 간다. 다만 연부로 취득했을 때는 무슨 금액으로 간다? 연부금액으로 갑니다. 그때 연부금액이란 무슨 금액을 말한다?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고 그 금액에는 계약보증금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합니다. 자, 그러면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뭘로 가요? 취득 당시가액으로 가는데 그때 취득 당시가액은 다시 세 가지로 나눈다. 그때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갈 거냐, 시가 인정액으로 갈 거냐, 시가 표준액으로 갈 거냐 정확히 구분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실제 지출이 있으면 다 뭘로 간다?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간다. 근데 지출이 없으면 시가 인정액으로 간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만 시가 표준액으로 가는데 유상일 때는 당연히 뭘로 가야 돼요? 그렇죠.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가요. 근데 그게 교환일 때는 지출이 있다 없다? 없다. 원칙적으로 교환은 지출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지출이라는 것은 현금 지출을 말하는 거예요. 현금 지출이 있다 없다? 없으니까 사실상 취득가격이 아닌 뭘로? 시가 인정액으로 가되 둘 다 인정해준다. 둘 중에 하나만 인정해준다. 교환을 했으니까 내가 준 부동산이 있고 내가 가져온 부동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둘 다 인정해준다. 둘 중에 하나만 인정해준다. 하나만. 어떤 거? 그렇죠. 둘 중에서 큰 것만 인정을 해준다. 납세자가 정한다 그러시면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부당행위다. 그러면 당연히 실거래를 부인하고 뭘로 간다? 시가로 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게 유상에서 절대 나올 수 없는 단어. 시가표준액입니다. 유상취득에서 시가표준액이 나오면 무조건 틀린 문자. 두 번째, 무상일 때는 당연히 사실상 취득가격이 나올 수가 없죠? 대신 뭐가 나와야 돼요? 시가 인정액으로 가되 그 시가 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우면 시가 표준액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시가 표준액으로 가려면 뭐가 산정하기 어려워야 돼요? 시가 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워야 되는데 그게 얼마 이하짜리라면 1억 원 이하짜리라면 이 둘 중에서 그렇죠. 납세자가 뭐 한다? 선택한다고요. 납세자가. 정한 금액으로 가겠다고요. 본인이 유리한 쪽으로. 근데 상속만큼은 부담을 줄여주자 그래서 그냥 뭘로 가요? 시가 표준액으로 가는 거죠.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절대 뭐가 안 나온다? 사실상 취득가격이 나올 수가 없다고요. 사실상 취득가격이.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승계취득을 제외한 원시나 간주취득 전부 다 뭘로 가야 돼요?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가야 돼요. 다만 누구로서? 법인이 아닌 자로서 사실상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을 때는 그때는 시가표준액으로 가죠. 그러니까 여기서 절대 나올 수 없는 단어는 시가 인정액은 죽었다 깨어나도 나올 수가 없는 거죠. 하셨어요? 그러니까 1번이나 3번이 다 여기에 들어오는 내용이잖아요. 1번, 3번은 다 원칙이 1번은 건축이고 3번은 개수입니다. 다 여기에 들어오죠? 그러니까 원칙은 뭘로 간다?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하되 누구로서? 법인이 아닌 자로서 사실상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을 때는 뭘로 가는 거예요? 시가 표준액으로 가는 거죠. 시가 인정액이 아니라.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아까 납세자가 정하는 경우로 가는 경우는요. 무상취득으로서 얼마 이하였을 때 1억 원 이하인데 그때는 뭐하고 뭐 중에서 시가 인정액과 시가 표준액 중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가는 거고 상속은 가장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그냥 뭘로 가는 거고 시가 표준액으로 가는 거고 잘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좀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로 보죠. 자, 취득세 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1번 봤더니 1000분의 28로 간대요. 그래서 앞에 봤더니 뭐예요? 제발. 그렇죠. 취득세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무슨 취득이냐예요. 상속이니까 38. 그 다음 농지니까 싸게 가야 된다. 그래서 3으로 가야죠. 8이 아니라 3이 나와야죠. 자, 그 다음에 2번에 봤더니 표준세율은 1000분의 28이래요. 그래서 봤더니
뭐의 동그라미? 그렇죠. 무상. 무상이죠? 무상이니까 815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봤더니 그 다음 그렇죠. 종교나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래요. 여기서는 부동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냐가 중요하잖아요. 비영리다 아니다. 비영리 맞죠? 그러니까 싸게 가야 되니까 8이 맞죠. 그 다음 3번에 봤더니 뭐의 동그라미? 그렇죠. 원시입니다. 원시니까 그냥 8로 가는 게 맞죠. 38선 할 때 8이니까 여기서는 뭐 농지고 뭐고 이런 거 상관없어요. 그 다음 4번에 봤더니 뭐의 동그라미? 무상입니다. 무상이니까 815. 그 다음 영리니까 1호로 가야죠. 1호로 가야 되니까 35가 맞죠. 그 다음 5번은요. 분할입니다. 분할이니까 그냥 23 맞네요. 이건 여러분들 몫이에요. 표준세율 항상 표준세율 문제가 나왔을 때 무슨 취득인지부터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거 그것만 주의해 주시면 문제 푸는데 지장 없다고요. 잘 정리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를 보죠. 취득세 납세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1번 봤더니 뭐 한대요? 80%를 가산한답니다. 무슨 문제? 중과산세 문제. 자, 그러면 중과산세가 나오려면 전제 조건은 중과산세가 나오려면 전제 조건 취득세 과세 물건으로서 무슨 취득을 했어야 됐는데 사실상 취득을 했어야 됐는데 이를 뭐 하지 아니하고 신고하지 아니하고 뭐 했을 때 매각하게 되면 그때는 무신고가 아닌 중과산세 몇 프로? 80%를 붙입니다. 자, 이건 뭘 하지 아니하고 매각했을 때를 규제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요.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게 아니라 뭘 하지 아니하고 이거 안 하고 매각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취득세 과세 물건이라는 것은 등기를 필요로 하는 물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실상 취득이라는 것은 무슨 취득이에요? 원시나 승계 취득이에요. 원시나 승계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 행위라고요. 그걸 안 하고 팔았을 때는 중간 생략 등기로 봐서요. 이 부분은 굉장히 비싸게 부과하겠다고요. 자, 근데 앞에 봤더니 뭐예요? 지목 변경입니다. 지목 변경이면 소유권하고 관련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중과산세가 나올 리가 없죠. 아셨죠? 중과산세 문제 나오면 100% 얘 나와요. 지목 변경.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장을 딱 해석을 했었을 때 이건 소유권하고 관련된 건데 그러면 중과산세 붙이면 돼요. 근데 이게 소유권하고 관련이 없으면 중과산세 붙일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에 봤더니 뭐 할 수 있대요? 신고 납부할 수 있대요. 누구는? 채권자 대위자는 가능해요? 그리고 신고 납부했으면 채무자에게 즉시 뭐 해줘야 돼요? 통보해줘야죠. 2번 맞고 답은 2번이겠죠? 자, 3번 봤더니 뭐 하래요? 통보하거나 신고하래요. 언제까지? 60일. 틀렸죠? 우리 통보 의무에는 통보 의무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30일짜리가 있고 또 하나는요. 다음 달 10일까지가 있고 30일짜리는 어떤 경우? 국가 등이 뭐 했을 때? 매각했을 때죠. 다음 달 10일까지는 등록관서의 장에 납부, 부조객을 발견을 했을 때죠. 그래서 등록관서의 장에 납부 부조객을 발견을 했으면 며칠이네? 다음 달 10일까지. 국가가 매각을 했으면 언제까지? 30일입니다. 그래서 앞에 봤더니 국가 등이 무엇을 했대요? 매각을 했대요. 매각을 했으니까 여기는요 60일짜리가 아니라 며칠? 30일짜리죠. 통보 의무는 딱 이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모른 척 하지 마세요 제발. 자, 그 다음에 4번에 봤더니 가산세가 부과된대요. 몇 프로가? 10%가. 그래서 앞에 봤더니 신고하지 않았답니다. 신고하지 않았으니까 뭐가 붙어야 돼요? 무신고죠. 무신고는 몇 프로?
20%죠? 무신고는 20%가 돼야죠. 사기 부정이었으면 40%였을 거고. 네. 자, 그래서 옳은 건 2번. 자, 그 다음에 5번 봤더니, 자, 역시 이거 꼭 기억하시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가산세를 부과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가 딱 나와요. 근데 눈 씻고 찾아봐도 몇 프로냐, 이거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죠? 자, 그랬을 때, 앞에 보니까 지금 이 문제가 무슨 문제인데? 취득세 문제인데, 무엇을? 시가 인정액을 무슨 신고했을 때? 수정 신고했을 때죠. 이때는 가산세 부과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요 두 개를 꼭 기억을 하시라고, 이 두 개를. 만약에 이 자리가 시가 인정액이 아니라 다른 말이 나와요. 사실상 취득가격이 나온다거나 시가 표준액이 나온다거나 또는 여기가 수정 신고가 아니라 기한 후 신고가 나온다거나 그때는 무조건 가산세 붙습니다. 유일하게 이 두 가지 단서가 동시에 붙었을 때만. 뭘로 신고한 자가? 시가 인정액으로 신고한 자가 그걸 다시 신고했을 때 한해서. 그러니까 앞서서 신고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신고가 있었으니까 무슨 신고가 가능한 거예요? 수정 신고가 가능한 거죠. 신고가 있었으니까. 아시겠죠? 이건 시가 인정액의 기준금액 때문에 그래요. 시가 인정액은 취득일 전 몇 개월부터? 6개월부터 취득일 후 몇 개월 이내? 3개월 이내 금액을 말하며 그 안에 시가 인정액으로 보는 금액이 2개 이상이면 어떤 걸 쓴다? 가까운 날의 걸 쓴다. 이것 때문에 만들어 놓은 제도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날 증여를 받았다. 자, 증여니까 사실상 취득가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출된 금액이 없으니까. 그러면 취득세 과세표준은 뭘로 가야 돼요? 증여는? 그렇죠. 증여니까 당연히 시가 인정액으로 가야 된다고요. 근데 이때 시가 인정액은 전 몇 개월? 6개월, 후 몇 개월? 3개월 이내의 금액인데 자, 이때로부터 4개월 전에 유사 매매 사례가 있습니다. 10억으로. 그러면 이게 시가 인정액으로 인정된다, 안 된다? 되죠. 그래서 얼마로 신고를 넣었어요? 10억으로 신고를 넣었어요.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근데 2개월 후에 시가 인정액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12억이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은 둘 중에 누가 가까워요? 그렇죠. 얘가 가깝잖아요. 그러면 얘로 가야죠? 얘로 가기 위해서 이걸 다시 뭐 하는 거예요? 수정 신고한 거예요. 그러면 이건 처음 신고된 게 잘못된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세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것 때문에 만들어 놓은 제도라고요. 유일하게 취득세에서만. 다른 데서는 시가 인정액을 쓰는 곳이 없으니까. 등록면허세나 재산세에서 시가 인정액이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거든요, 거기서는. 그래서 이게 취득세 문제에서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를 보죠. 자, 취득세 비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1번 봤더니 뭐 한대요? 부과하지 않는데요. 누구는? 국가, 지자체, 지자체조합. 됐나요? 자, 2번에 봤더니 취득세를 부과한대요. 누구는? 외국 정부는. 그래서 봤더니 무슨 짓을 했어요? 과세했네요. 그러면 우리도 부과하는 게 맞죠? 3번에 봤더니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봤더니 뭐예요? 신탁입니다. 신탁이 비과세가 되려면 그렇죠. 뭔 소린지는 몰라도 반드시 수탁자가 나와야 됩니다. 수탁자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무조건 부과해야죠. 고민하지 마라 그랬어요. 신탁이 비과세가 되려면 무조건 수탁자가 보여야 돼요. 네. 답은 3번이겠네요. 4번 보죠. 자,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봤더니 무슨 짓을 했어요? 개수를 했네요. 자, 개수가 비과세가 되려면 전제조건 3가지. 첫 번째, 공동주택이어야 된다. 두 번째, 대수선은 아니어야 된다. 세 번째, 9억 원 이하여야 된다. 항상 요 3단어 꼭 기억을 해주시라고요. 네. 만약에 이 3단어 중에 하나라도 빠진다. 그럼 무조건 취득세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내야 되는 거죠. 네. 아시겠죠? 네, 꼭 기억을 좀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5번 보죠. 자, 5번에 봤더니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데요. 무엇은? 임시건축물은 맞죠? 단 취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딱 두 가지. 사채성 재산하고 1년을 초과했을 때. 요때만 과세가 되죠. 네, 사채성 재산은 아니라 그랬고 1년 초과는 부과한다 그랬으니까 맞는 문장이죠. 됐나요? 네, 그렇게 해서 정리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로 가죠. 자, 11번.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자, 1번 보니까 등록에 포함이 된대요. 무엇은?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를 무슨 취득했을 때? 연부 취득을 했을 때. 자,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 차량 등을 연부로 취득을 했다. 취득세 낸다, 안 낸다? 내야 됩니다.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연부로 취득을 했으면 일단 취득세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내야 돼요. 누가? 수입하는 자가 취득세를 냅니다. 그것도 무슨 취득이었을 때 한해서? 연부 취득이었을 때 한해서. 그러면 할부로 취득을 했어요. 할부로 취득을 했으면 잔금 전까지는 등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득세를 내야 되니까 무슨 세율로? 기준세율을 적용해서 내시라고요. 그리고 나서 잔금을 치렀습니다. 잔금을 치렀으면 그 다음은요.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러니까 등록면허세도 내야 되는 거죠. 등기할 때. 그러니까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안 된다? 포함된다. 이렇게 가셔야죠. 그러니까 취득세 문제에서 나오면은 무슨 세율 대상이라고 하셔야 되고, 기준세율 대상이라고 하셔야 되고, 등록면허세 문제에서 나오면은 과세 된다, 안 된다? 된다라고 하셔야 되고, 순서별로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차량이나 기계장비나 선박이나 항공기를 연부로 사와요. 일단 가져왔으니까 취득세 낸다, 안 낸다? 냅니다. 내는데 등기가 아직 안 돼요. 그러니까 몇 프로만 내고 몇 프로만 내라고요? 2%만. 그래서 취득세에서는 무슨 세율? 기준세율입니다. 그리고 나서 잔금 치르고 나서 등록이 들어가요. 그때는 등록면허세를 내라고요. 왜? 이미 뭘 냈으니까? 취득세를 냈으니까. 이해되셨죠? 그게 무슨 취득일 때 한해서요? 연부 취득일 때 한해서입니다. 시험문제 나올 때. 만약에 이게 연부 취득이 아니라면 등록면허세에서 안 나와요. 취득세에서만 나와요. 그것도 표준세율로. 아셨어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한꺼번에 돈을 주고 가져왔으면 취득도 되고 바로 등록할 수 있으니까 그때는 뭘 내는 거예요? 취득세를 내고 표준세율로 내는 거고. 연부로 취득을 했으니까 두 번 나누어져야 되고 가져올 때와 등록하는 시점이 달라지니까. 차이점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연부 취득이 아니다, 만약에 여기가 연부 취득이 아니다라고 단서가 붙었으면 그때는 등록 대상에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꼭 기억을 하시고. 두 번째, 등록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답니다. 양식업권 취득에 따른 등록은 틀렸죠? 포함돼야죠. 자,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취득을 원인으로 해서 등기나 등록을 하는 경우는 원칙은 무슨 세금을 내야 된다? 당연히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등록면허세를 내는 경우가 있다. 네 가지. 그죠? 요 네 가지 꼭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첫 번째가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에 따른 등록. 광업권이나 어업권이나 양식업권에 따른 등록. 두 번째가 외국인 소유의 차량 등을 무슨 취득했을 때? 연부 취득했었을 때. 외국인 소유의 차량 등을 연부로 취득했을 때. 세 번째는 취득세 제척기간이 경과했거나. 네 번째는 취득세 면세점에 해당하거나. 이럴 때는 자, 이 두 개는 취득세에서도 과세되고 등록면허세에서도 과세될 수 있다. 사유에 따라서. 근데 이 두 개는 취득세가 나올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무슨 세금을 내야 된다? 등록면허세를 내야 된다. 그래서 이 네 가지는 취득세 과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어디에서도 과세된다? 등록면허세에서도 과세된다. 시험제 잘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하시라고요.
이걸 지금 따로 정리할 게 아니잖아요. 이론 총정리할 때도 다 드렸었고 기존의 자료에도 다 나와 있던데요. 오늘 처음 듣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 네. 자, 그래서 1번, 2번 꼭 기억하시는데 특히 1번 같은 경우 확실하게 잡아주시라고요. 아셨죠? 이건 취득세에서 나오게 되면 분명히 기준세율 문제에서 나올 것이고 기준세율이냐 아니냐 등록면허세에서는 과세 되느냐 안 되느냐 분명히 물어볼 건데 무슨 취득일 때 한해서만 이게 적용이 된다? 연부취득일 때 한해서만 적용이 된다라는 거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봤더니 등록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봤더니 증자를 하거나 출자 전환을 했대요. 자, 증자를 했다. 이 말은 뭐 했단 소리예요? 증자를 했다 이 말은 주식 발행을 했단 소리예요. 증자가 주식 발행이거든요. 자본금의 증가를 가져와야 되니까 주식 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돈 들어왔죠? 세금 낼 돈 있어요? 없어요? 내야죠. 그러니까 포함된다라고 해야죠. 만약의 경우 증자가 아니라 회사를 정리하거나 청산 절차에 들어갔다. 이거랑 같이 비교해야 될 게 회사를 뭐 하거나 정리하거나 또는 무슨 절차에 들어갔으면 청산 절차에 들어갔으면 그때는 비과세인 거고 증자나 출자 전환은 과세인 거고 회사를 문을 닫는 것은 비과세 자금 조달을 했으면 과세. 그 다음 4번에 봤더니 자 주택의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평가해서 취득을 했답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따로따로 세금 내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등기가 따로따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따로따로 낼 때는 면적 비율로 나눠야 돼요? 금액 비율로 나눠야 돼요? 그렇죠. 면적으로 나누면 안 되죠. 가액 비율로 나눠야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5번에 봤더니 가감할 수 있대요. 몇 프로? 80% 틀렸죠? 몇 프로? 50%. 무슨 세율은? 표준세율은.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이건 올해 공무원 시험 문제에서 출제됐던 내용이에요. 80%라고. 이런 문제만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설마 이 문제 안 틀렸겠죠? 제 눈을 피하지 마세요. 5번으로 가기만 해봐요.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 보죠. 자,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모두 골라라. 자, 그래서 기업번에 봤더니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이래요. 그래서 봤더니 일단 뭐예요? 소유권입니다. 소유권이니까 부동산가액이 맞죠? 그 다음에 원인이 상속인데 상속이면 38로 외웠죠? 그러니까 8이 그대로 따라오면 되네요. 맞고. 니은번에 봤더니 뭐하래요? 신고하고 납부하래요. 언제까지? 등록을 하기 전까지. 그래서 앞에 봤더니 하려고 하고 있네요. 이제 할 거죠? 할 거니까 언제까지? 등기하기 전까지. 니은번도 맞죠? 자, 디귿번에 봤더니 가산세가 부과된답니다. 그래서 눈 씻고 찾아봐도 몇 프로라는 말이 없네요.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등록면허세에서 가산세가 부과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 나왔는데 숫자가 안 보인다? 무조건 신고 의제 문제. 그래서 앞에 봤더니 무엇은 신고는 안 했는데 무엇을 납부를 했다. 무조건 이 문장 나올 거라고요. 그러면 가산세 나온다 안 나온다? 당연히 안 나와야죠. 답은 2번이겠죠. 계속 나오는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딱 특징 자체가 몇 프로냐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그냥 단순하게 가산세가 부과된다,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딱 이런 식으로만 물어본다고요. 그러면 취득세에서 이딴 식으로 딱 물어봤다. 그럼 무조건 시가 인정액 문제. 등록면허세에서 딱 이렇게 물어봤다. 그럼 무조건 신고 의제 문제. 계속 지금 반복되는 내용이죠?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으로 가죠.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1번 봤더니 뭘 물어봤어요?
과세 대상을 물어봤네요. 그래서 봤더니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 맞아요? 2번에 봤더니 자 토지란 이랬습니다. 토지란 지적공부상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만 말해요. 그 밖에 토지도 다 들어가요. 그 밖에 토지도 다 들어가죠. 그러니까 지적공부상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다. 쉽게 말하면 지목 28개. 지목 28개만 토지로 보는 게 아니라 세법은 뭐에 의해서 판단하니까? 사실상에 의해서 판단하니까 지목이 없는 토지도 다 들어간다고요. 3번에 봤더니 자 건물과 토지를 통합해서 과세한대요. 뭐는? 주택은. 맞죠? 유일하게 부동산 중에서 토지 건물을 합쳐서 계산하는 것은 뭐밖에 없다? 주택밖에 없다. 맞는 이야기죠? 이게 주택이니까 토지 건물이 합쳐지는 거예요. 주택이니까. 그 다음 4번에 보니까 주택 부수토지가 물어봤는데 10배 또는 5배가 나왔네요. 부수토지 경계가 명백하지 않으면 무조건 10배요. 이런 거 없어요. 도시적 내에 있다, 도시적 밖에 있다. 이건요. 양도소득세에서. 양도소득세에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문제 풀 때 도시적 밖에 있으면 10배, 도시적 안에 있으면 5배인데 그게 수도권으로서 주상공 지역에 있으면 3배다. 3배, 5배, 10배로 구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문제에서 무조건 이 단어가 나옵니다. 부속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이 단어 나오면 죽었다 깨어나도 무조건 몇 배? 10배예요. 지방세 문제는 다 10배예요. 그 다음에 5번에 봤더니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데요. 무엇은? 묘지입니다. 묘지니까 재산세는 비과세되는 거 맞죠? 묘지가 과세되는 경우는 취득세밖에 없어요. 취득세 빼고는 다 비과세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 재산세 납세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우리 재산세 납세무자 다 외우셨죠? 다시 한번. 원칙에 누가 납세무자? 사실상 소유자. 공유재산은? 지분권자. 지분 표시가 없으면? 균등.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면? 그 소유자. 무슨 비율로 나누어서? 시가 표준액 비율, 가액 비율로 나누어서. 자, 그 다음에 신탁재산은 누가 납세무자? 위탁자. 그 다음에 채비제나 보류제는? 사업시행자. 그 다음에 신고하지 아니하여가 나오면 공부상 소유자. 상속인데 등기하지 아니하고 신고하지 않았으면 주된 상속자.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사용자. 국가무상 나오면 매수 계약자. 수입 나오면 수입하는 자. 저만 죽어라고 공부하고 있죠 지금. 자, 그러면 1번 보죠. 1번 봤는데 상속이래요. 상속이면 누가 납세무자? 그럴 리가요. 사실상 소유자입니다. 다만 뭘 하지도 않고 등기하지 아니하고 뭣도 하지 않았다. 신고도 하지 않았다면 6월 1일 시점에는 누구 이름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사망하신 분의 이름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그죠? 사망하신 분한테 고지서를 보낼 수 없으니 누구한테 보낸다? 주된 상속인한테 보냅니다. 그때 주된 상속인은 첫 번째 누구를 이야기해요? 민법상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을 말합니다. 근데 민법상 가장 지분이 높은 사람이 2명 이상이면 그때는 그렇죠. 연장자, 나이가 높은 사람을 말하죠. 많은 사람을 말하죠. 이것도 공무원 시험 문제에서 나왔던데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묶어서 우리는 누구라고 이야기한다? 주된 상속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주된 상속인. 이 사람들을 묶어서. 자, 그러니까 주된 상속인이 되려면 전제 조건은 반드시 뭐 안 했어야 되고 등기 안 했어야 되고 뭣도 안 했어야 되고 신고도 안 했어야 되고 만약에 등기나 신고 둘 중에 하나라도 했으면은 그때는 무조건 누가 납세무자? 사실상 소유자. 그러니까 상속이어도 원칙은 누가 납세무자?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무자예요. 근데 뭐 하지 않고 등기하지 아니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가 없어요. 어느 시점에? 6월 1일 시점에. 그래서 그때는 누구한테?
상속인 중 한 사람한테 보낸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 민법상 지분이 가장 뭐한 사람? 높은 사람. 높은 사람. 근데 민법상 지분이 높은 사람이 2명 이상이면 그 중에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연장자로 가라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봤더니 수탁자 나왔네요. 무조건 틀렸죠? 네. 수탁자가 납세의무가 있다. 틀렸죠? 신탁은 누가? 위탁자가. 3번에 봤더니 납부할 의무가 있대요. 누구한테? 매도계약자한테. 그래서 앞에 봤더니 지자체, 무상 나왔네요. 자, 국가 나왔고 무상 나왔다. 그럼 무조건 누가 납세의무자? 매수계약자가 납세의무자죠. 그 다음에 4번에 봤더니 납부할 의무가 있대요. 누구한테? 공부상 소유자한테. 그래서 앞에 봤더니 파산 나왔습니다. 파산 나왔으면 공부상 소유자 맞죠? 네, 답은 4번이겠네요. 그 다음 5번에 봤더니 납세의무자로 본대요. 누구를? 건물의 소유자를. 그래서 앞에 봤더니 주택입니다. 주택인데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대요. 그러면 누구한테 납세의무자? 그렇죠. 둘 다를 그 소유자라고 해야죠. 건물 소유자가 내는 게 아니라 둘 다 낸다고요. 둘 다. 무슨 비율로 나누어서? 시가 표준액 비율로 나누어서. 이건 몇 년 전, 한 3년 전에 공무원 시험 문제에서 출제됐던 지문이에요. 자, 그래서 주택인데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다. 그러면 토지 건물을 뭐에서 계산했을 것이다? 합쳐서 계산했을 거니까 소유자가 몇 명이다? 2사람이고 2사람 다 납세의무를 져야 된다. 그 2사람을 묶어서 우리는 무슨 소유자라고 한다? 그 소유자라고 해야죠. 그 소유자. 무슨 비율로 나누어서? 시가 표준액 비율로 나누어서.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를 보죠. 자, 15번 보시면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래서 기억번에 봤더니 가감할 수 있대요. 몇 프로? 50%. 무엇은? 표준세율은. 맞죠? 그리고 뒤에 가서 봤더니 언제까지 적용한다?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 맞아요? 자, 니은번에 봤더니 표준세율이 몇 프로래요? 1000분의 50 몇 프로? 5%래요. 우리가 5%가 나올 수 있는 경우는 고급 선박밖에 없죠. 근데 봤더니 앞에 뭐예요? 고급 오락장이네요. 고급 오락장이면 4%가 나와야죠.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그중에 고급 선박만 5%고 골프장이나 고급 오락장은 다 몇 프로? 4%라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진짜로 나는 같이. 자, 그 다음에 3번에 봤더니 자,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43%가 붙는데요. 자,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43%가 붙으려면 첫 번째 전제 조건 1주택자여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3억 원 이하가 돼야죠. 맞죠? 네. 자, 그리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무슨 문제? 과세표준 문제. 과세표준 문제니까 뭐에다가 곱해야 돼요? 그렇죠. 시가표준액에다가 곱해야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자, 우리가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따질 때 1주택자는 3억이냐 6억이냐 나누어서 3억 원 이하는 43%, 6억 원 이하는 44%, 6억 원 초과는 45%입니다. 단 이게 전제 조건이 몇 주택자? 그렇죠. 1주택자에 한해서다. 1주택자. 하셨어요? 네, 꼭 기억을 좀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답은 5번이겠네요. 기억번하고 디귿번 두 개 맞고 니은번은 틀렸죠? 네,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우리 공정시장가액 비율. 자, 재산세 과세표준 계산할 때 공정시장가액 비율. 건축물은 몇 프로? 70%. 토지는 몇 프로? 70%입니다. 주택은 60%입니다. 문제는 1세대 1주택자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액에 따라서 43%, 44%,
45%를 적용합니다. 그게 9억 원 초과일 때는 적용한다, 안 한다? 적용한다고요, 똑같이. 그러니까 9억 원이 넘든 안 넘든 상관없습니다. 몇 주택자이기만 하면, 1주택자이기만 하면은 똑같이 적용을 해주죠. 자, 그 다음에 토지는, 세율은, 분리과세 토지는 비례세가 적용이 되죠? 별도 합산 토지하고, 그 다음에 종합합산 토지는 3단계 누진세가 적용이 됩니다. 그죠? 자, 3단계 누진세가 적용이 되고, 건축물은 전부 다 비례세입니다. 누진세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누진세 절대 없습니다. 자, 문제는 주택은 비례세가 존재한다, 안 한다? 비례세가. 주택에 대해서는 비례세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비례세 없어요. 전부 다 누진세인데 몇 단계? 4단계 누진세죠. 4단계 누진세. 자, 그래서 비례세 없습니다. 전부 다 몇 단계 누진세? 4단계 누진세를 적용을 할 것이고, 이때 4단계 누진세가 몇 프로요? 0.1에서 0.4%대 그게 얼마 이하짜리라면? 9억 원 이하짜리라면 무슨 세율하고 비교해서? 특례세율하고 비교해서 둘 중에 유리한 쪽으로 가라고요. 나머지는 특례세율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특례세율, 요 특례세율은 얼마 이하일 때만? 9억 원 이하일 때만 적용한다고. 1주택자로서 특례에 대한 세율은 0.05에서 0.35% 적용하는 경우. 그리고 납부유예도 당연히 여기만 가능하고 나머지는 안 되죠. 여기만 가능하고. 그러니까 특례세율이라든지 원래 기본적으로 누진세가 0.1에서 몇 프로까지예요? 0.4%까지인데 0.05에서 0.35% 특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는 몇 주택자에 한해서? 1주택자. 그것도 얼마 이하? 9억 원 이하짜리에 한해서입니다. 그리고 납부유예도 당연히 얼마 이하짜리만? 9억 원 이하짜리만 되는데 공정시장가액 비율 적용할 때 이 경우는요. 9억 원이 초과되더라도 상관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문제가 혹시라도 나왔을 때 9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하나요.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틀린 문장이죠. 이건 9억 원 초과되더라도 상관없어요. 네. 그래서 이 내용까지 같이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잠시 쉬었다가 16번부터 계속 이어서 갈게요.